이 유서 깊은 우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학량 대학 원장님과 우리 민병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을 해가지고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뭐 했냐? 학생운동 하다가 제적을 2번 당하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가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해고를 2번 당하고요. 공장 생활을 제가 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소위 민주화운동 또는 민족통일운동 이런 거를 하면서 25년간을 바로 대학에서 잘려나고 감옥에 갔다 오고, 감옥은 제가 2번 가서 2년 6개월간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던 세상이 지금 운동권하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친미, 친일, 4대주의자, 일제의 잔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태어난 나라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독재니까 민주화투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1994년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그 도중에는 90년부터는 민중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바로 92년에 선거에서 실패를 해서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길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겠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느냐? 바로 1990년, 89년, 90년, 91년 이때 소비에트 러시아,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다 착취가 없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죠. 그런 걸 꿈꿨는데 그건 안 되는구나. 특히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소비에트 러시아에 갔다 온 제 친구들부터 전부 다 거기는 모든 것이 문제다.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오직 독재, 공산 독재만 있다. 이런 것을 무역하던 제 친구들,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무역하는 제 친구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도 중국의 붉은 별, 대륙의 붉은 별, 에드가 스노우라든지 이런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야, 중국은 정말 우리 꿈의 나라구나. 저 대륙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주도 없애고 자본가도 없애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도 물리치고 미국과도 확실하게 대항하는 세계적인 그런 훌륭한 자주 독립, 민주, 민족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죽의 장막도 무너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형편없는 나라가 바로 이 소비에트 러시아. 잘 안 들립니까? 네. 소비에트 러시아. 마이크가 좀. 네. 소비에트 러시아도 중국 공산 대륙도 다 우리가 알던 거는 꿈에 꾸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이게 다 거짓이구나. 말로
하는 것이지 실제는 너무나 비참한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결국 제가 생각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길, 일본의 길, 유럽의 길, 이런 것들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도 공산주의 혁명도 민족혁명도 민주주의 혁명도 다 거짓이다. 이것을 저는 느끼고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던 민자당에 들어서 96년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 소개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 촛불혁명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촛불혁명 정권은 바로 민중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을 시켰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는 친미 4대주의자.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KBS에 나와서 10번 특별 방송을 했는데 이승만의 묘를 파내야 된다. 국립현충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 박정희도 이 사람은 친일파고 만주공관학교 거기에 1등으로 졸업하고 일본 사관학교 2등으로 졸업하고 이 사람은 탱크를 몰고 한강을 넘어서 권력을 찬탈하고 유신 독재를 한, 그러다가 총을 맞아서 죽은 이 박정희를 왜 국립현충원에 모시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체제 전체를 탄핵을 한 정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편을 들어가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원이요 거의 114만이 넘었습니다. 한국노총도 115만이 돼가지고 두 개 노총만 230만이 되는데 이 조직률 자체가 과거에 10% 안 되던 게 지금 14%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민주노총은 아주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거는 많이 발전해서 지금 무소불위가 돼 있고요. 민주노총 안에 있는 전교조, 언론노조 뭐 이런 데가 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벌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민노총 반재벌,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면서 북한의 김정은하고는 우리는 적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적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친북, 종북적인 상태가 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미, 한편으로 반미 반일, 미국 대사관 앞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당부터 진보청년연합 계속 이석기 후신입니다. 반미 지금도 매일 데모를 하고 반일 정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위안부 문제 이래가지고 윤미향 뭐 그래가지고 계속 반미 반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과는 아주 잘 지내고 일본, 미국하고는 원수가 돼가지고 죽창을 들고라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 바로 지난 5년의 우리 경험 아닙니까? 뭐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안 맞다 싶은 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도 없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국민의 민생 위기가 왔다.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올라가고 앞으로 뭐 미국 일본하고도 제대로 안 지내고 이러면은 우리가 무역을 어떻게 하고 국제 무대에서 외교는 또 어떻게 하고 국방은 어떻게 하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비해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른 것이, 인민민주주의에서는 일제의 앞잡이, 미제의 앞잡이, 그리고 자본과 지주, 거기에 붙어있는 반동분자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없애버리자는 것이 인민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은 그가 장애인이든 뭐 재벌회사 회장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즉 배급경제죠. 그래서 신발이든지 옷이든지 속옷이든지 나눠주는 대로 받는 거죠. 당신은 평양에 살아. 그럼 평양 살고, 당신은 저 아오지 탄광을 가. 아오지 탄광 가야죠. 사는 장소,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가는 학교도 전부 국가에서 배정을 해서, 당신은 김일성 대학에 가라. 당신은 저 아오지 탄광에 가서 일해. 이런 것을 당과 정부와 수령님이 정해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배급경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창업을 해서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장 가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든지 안 사든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제가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해봤는데, 글로벌리즘, 세계 모든 곳에 무역을 하는데 지금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근데 이 우리 민족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가 같고 혈통이 같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통역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통역을 해야 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통역 없이 바로 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민족끼리 적이 될 수가 없다. 북한은 주적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다. 혈통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ICBM 화성 17호 쐈다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정의용이라는 외교부 장관도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5년 동안 계속 절대 북한은 핵실험을 안 할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적일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5년 동안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이거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 개인의 인권, 자유,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수령님한테 반동, 수령님한테 욕을 한다든지 수령님에 거역하면은 반역죄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 왔던 유니버시아드 미녀 응원단들이 프레카드에 당시에 김정일이 얼굴이 비에 젖고 있으니까 막 뛰어가서 울면서 그냥 우리 수령님 사진이 비를 맞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이런 전체적 오직 수령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개인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해야 된다는 이 전체주의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존엄하고 소중하다. 국가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수령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에서는 성군 정치로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데요. 우리는 민생 복지를 우선하지. 군사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복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일성만이 정통이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백두산에서 항일 무장투쟁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수령님을 태양처럼 받드는 우리는 김일성 태양족이다. 이런 황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통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재헌국회의원을 뽑고 재헌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의정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통론인데,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 안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감옥으로부터 사식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거는 신문의 내용이고요, 1968년 제가 1970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신영복하고 당시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홍릉 지금 고려대학 옆에 거기 있었는데 다 구속되고 없어요. 그런데 50명이 구속됐는데 실제로 잡혀간 건 한 150명이 넘어요. 그런데 3명이 사형되고 신영복이나 4명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 멤버 중에 이진영이나 오병헌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버렸어.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해주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대남 방송을 계속해서 남한 주사파, 바로 1983년 4년 5년 이때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의 전대협 한총련에 방송으로 투쟁 지침을 내려보내고 정세 분석을 하고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이 통일혁명당이에요. 통일혁명당에서 그때 안 잡히고 도망갔던 이진영, 오병헌이 월북을 해가지고 해주에서 대남 방송을 하면은, 해주가 여기 산이었기 때문에 바로 서울이다 전국에 다 잘 들려요. 그런데 당시 신영복은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에요. 육사교관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경제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사교관으로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포섭을 하는데, 자기가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돈이 없거나 좀 똘박똘박한 친구들 몇 명씩을 그래 좀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육사교관을 바로 김일성 전집이나 자본론,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책을, 북한에서 발간된 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사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 무기로 돼서 20년 20일을 복역한 후에 1988년 바로 민주화 이후에 특사가 돼서 20년 20일 감옥 살다가 나온 사람이 이신영복이요. 감옥으로부터 사식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북한의 공작금도 받고, 북한에서부터 무기도 받고, 북한에 또 그 주범인 김종태는 북한에 4번이나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왔던 그 사람. 저는 이 주범들, 사형당한 사람들부터 다 잘 알아요. 사형이 3명이 됐는데요. 근데 이 박성준이라는 한명숙 총리의 남편도
이 통역당 사건으로 징역 13년을 받았어요. 13년 동안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2022년 68년 이후에 54년 만에 무죄를 받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확실히 징역 13년을 살았는데 세월이 한 54년쯤 지나니까 무죄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때하고 사정이 워낙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한명숙 남편, 이 사람이 이제 성공회 대학 교수도 하고, 여기도 성공회 대학 교수를 했어요. 성공회 대학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게 전부 민족, 지상주의,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소리 안 하고 민주주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너무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사람 박지원이고 여기 문재인이요. 이게 국가정보원이요. 국가정보원의 이 글씨가 바로 통역당,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사람의 글씨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이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이 이 글을, 이거 원래 없던 건데 이 박지원이가 가가지고 이 돌에다가 이 새겨놔서 1000년 동안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사람,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자는 사람의 이 글씨를 이 대통령하고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써서 여기 앞에 써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간첩보다 더한 사람이 뭐냐? 고영주 변호사가, 공안검사가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이 짓고 나면 적화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무죄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북한에 돈을 5천억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간첩은 돈을 받거든요. 신영복이도 돈을 북한에서 받고, 북한에서 낸 마르크스, 엥겔시, 김일성 전집 이런 걸 받았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돈을 갖다 줘요. 간첩이 나빠요. 이렇게 간첩은 돈 받고 이제 정보를 받는, 이거는 아예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여기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봐요. 돈 받아 쓰는 거야. 그래도 외화를 획득하는 건데 이걸 갖다 주고 있으니까. 자, 이게 김여정입니다. 이게 청와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이하고 여기 서서 찍은 사진에 이 글씨가, 이 통짜리 이 글씨가 신영복이 글씨. 이거 돈 주고 엄청 비싸게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다가 김여정이를 데리고 이 앞에 사진 찍는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이 신영복이 같은 통역당 같은, 통역당은요, 북한에 가면 통역당이라는 그 김종태가 주범으로 사용됐는데, 김종태 사용된 이 사람의 전동차 공장이 평양에 있어요. 그 김종태 공장으로 사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장 이름을 김종태 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종태는 남조선 혁명의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런 자들의 글씨와 그런 걸 가지고 이 김여정이한테 이 자랑을 하면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 보세요. 여기가 백두산 천지 못입니다. 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 자, 이렇게 또 여기 판문점에서 이렇게 쇼를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정을 써가지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 3번을 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지금? 결국 ICBM 발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막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미국
본토까지 가는 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지하혁명당, 혁명당이라는 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하나로 합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조선 해방전선. 여기도 또 난민전이라고 그래요. 난민전. 이거는 통역당하고 11년 만에 이게 또 터졌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 월남식으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북한하고 월남 몰맹이 합치듯이 그렇게 하자. 여기는 난민전이라는 게 월남의 베트콩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성대라는 강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하경이라는 자가, 이 자가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 군포에서 국회의원을 삼성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 강도단이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됐다 소리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호명이 그 다음에 있어요. 산호명은 요 뒤에 1986년도입니다. 요 7년 뒤 산호명은 백태웅, 박노해 시인이죠.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이 산호명으로 징역 6년을 살고 나왔어요. 조국이는 이때 징역을 한 6개월 남짓밖에 안 살았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국이 은수미 씨 현재 성남시장, 은수미가 당시에 산호명의 서열이 훨씬 높아요. 조국이는 아주 제대로 하지도 않은 밑에 뭐 좀 하부고 여기가 상부 핵심 이 산호명의 인물이 은수미, 박노해, 백태웅 이런 사람. 그 다음 민혁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1992년 산호명 이후에 한 6년 뒤, 5년쯤 뒤에 이게 또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 김영환이라는 강철 서신하는 서울법대 파리학번입니다. 그런데 김영환이라는 월북한 조선노동당원입니다. 이 사람이, 김영환이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요. 여기 파견된 간첩한테 입당 원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2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에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을 글로 써가지고 그 글이 뭐 국민대학이 물론 모든 서울 시내 대학을 다 덮고 전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대일로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감옥 2년 6개월 살고 나온 이석기가, 바로 이 민혁당 이석기가 통진당을 또 만들어요. 이 간첩들은요, 우리 담배 못 끊잖아요. 담배 한번 배우면 못 끊잖아요. 이 사상도 똑같아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한 빠지면 못 빠져나가요. 안 바뀝니다. 왜 담배 왜 못 끊냐? 그 해로운데 돈 주고 왜 담배 피우냐 이러는데 못 끊어요. 이 사상이 똑같아요. 담배 끊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사상은 못 바꿔요. 한번 빠지면. 그래서 통진단 내란 음모 사건이 지금 있어가지고 2003년, 부터 2021년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해산이 됐잖아요. 전부 다 해산. 남노당 중부지역당이 또 있는데, 남노당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남쪽 노동당이 남노당이고, 거기에 중부지역당이 바로 성남, 용인, 저쪽이 수원, 저쪽이 중부지역당이에요. 여기에 간첩 이선실이가 황인호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요. 1990년. 황인호는 저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하던 친구예요. 사복 사태 때 사복 탄광에 있던 친구인데, 황인호의 동생이 황인욱이라고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하고 다 이 간첩들하고 해가, 이 황인호가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반잠수정을 타고, 반잠수정은 어떠냐면 반은 물속에 들어가고 반은 나와 있는, 그걸 타고 강화도에서 깜깜한 금음날 저녁에 북한의 해주, 황해도 해주로 갑니다. 해주에 내려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거기서 공작금 받고 교육받고 간첩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당원 가입해가지고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황인호가 지난번에 이재명 캠프를 도와줬습니다. 저하고 제가 부천 소사 출신인데 부천 소사 우리 집 옆에 와 우리 성당에 같이 다녔었죠. 부인하고.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자, 주사파 학생운동이 지금 9학년 서울대학교 구국학생연맹을 9학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김영환이 김일성하고 만난 김영환이가 만든 건데요. 김영환이는 서울법대 8인데 서울법대 8위 같으면은 나경원, 원희룡 이게 다 동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방송 주사파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듣고 아까 통역당에서 한 그런 방송을 듣고 주체사상으로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85년 구구소리 청취하면서 강철 서신이라는 김일성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의 혁명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걸 전 대학에 다 퍼뜨리고 그때 다 봤어요. 그래서 1989년 남파 간첩 윤택님에게 포섭이 돼서 조선노동당을 이 한국에서 현지 입당이라고 그래요. 여기 남쪽에서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에 입당원서를 썼어요. 써가지고 91년에 바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 쪽에서 만잠수정을 타고 해주를 해서 평양 가서 김일성과 2차례 면담을 했는데 이 김영환이가 자기가 방송의 주체사상 강좌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김일성하고 토론을 하자 이랬어요. 오늘 김일성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2번 만나고 토론하는데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김일성 사상인데 이 주체사상이 김일성 자신이 김일성 사상을 하나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완전히 이거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공작금 20만 달러를 받아가 왔어요. 20만 달러라면은 2억 아닙니까? 2억. 받아왔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민혁당을 결성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안 맞거든요. 북한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97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체했는데, 해체를 반대하는 자가 서울법대 동기인 하영옥이라는 자인데, 이 자는 나중에 민혁당을 다시 재건을 해요. 하영옥이가. 그럼 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입니다. 이석기는 또 나중에 통진당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간첩 조직이 한 사람은 바뀌어도 나머지가 남아가 계속 새끼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는 아직 이번에 또 석방돼서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아요. 검찰들도 안 잡고 경찰도 안 잡아요. 그 다음에 86년에 고대 반미정연회가 있는데 이게 안희정, 고대 구혜우, 고려대학교예요. 그 사람 책도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대협을 1987년 전대협을 결성해요. 이 사람들이 전대협 5년, 한총련 6년에서 10년 이상을 학생운동을 한총련, 전대협 한총련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전국의 총학생회,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들어가서 지금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얼마 전에 구속돼서 석방됐습니다. 양경수도 바로 이 출신들이에요. 용인외대 폴란드과를 나왔어요. 양경수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취직이 잘 안되니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그 하청업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금속노조를 장악해가지고 민노총 114만의 조직을 장악했어요. 양경수 지금 현직 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택배노조, 비정규직 노조, 학교 급식 사는
여성들 노조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출판, 법조, 농민운동, 사회 전 분야로 이들이 다 들어가서 사회 전체를 지금 미국은 안 된다. 반미 투쟁을 이번에 5월 1일 또 할 겁니다. 계속 미세는 물러가라. 미국 군인이 왜 한국에 와 있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홈, 양키 고홈. 쪽발이 죽창으로 찌를 맞기 전에 빨리 나가라. 자, 그래서 주삼파 학생운동이 바로 전대 반청년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죠.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전대 출신들이. 우상호, 이인영 전부 이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 이광재 강원지사 나간다는 사람이라 더불어민주당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 저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다 국회의원 돼 있고 시장, 군수 지금 이번엔 도지사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재벌들은 남을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 이런 건 다 재벌은 좀 국유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삼성 같은데 이재용의 영향을 줄이자. 신동빈 이를 잡아넣자. 정경련을 해체하자. 한총련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지금 좌파 정당은 민주노동당 이 주사파가 2001년에 바로 군자산 약속, 충청도에 있는 군자산 약속으로 한총련이 이제 거리 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계속 싸워오기만 하니까 피곤하고 잡혀가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당 같은 데 들어가서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제도권대로 침투하기로 결의하고 대거 입당해서 민주노동당이 그전에는 주로 노동운동하던 PD 계열인데 주사파들이 이 민주노동당을 접수합니다. 그 주사파 조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당시에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생운동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딱 결의를 이 군자산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정당 조그만한 정당 하나 잡아먹는 거는 간단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자, 정의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6명인데 다 이 그룹이 다 장악했어요. 통진당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 위원정당 해산으로 이석기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자격 박탈이 되고 선고하고 이석기도 지금 석방됐습니다만 이정희 여러분 다 아시죠? 은수미 이런 사람 다 그룹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민중당이 됐다가 진보당으로 지금은 진보당 이렇게 다 이름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과 대중조직, 방송, 예술, 문화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정당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데 들어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핵심적인 송영길부터 지금 하고 있는 윤호중 이번에 박홍근 이런 유의 사람 다 그런 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당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대중적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KBS, MBC에서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학생운동. 운동권, 노래, 깃발, 걸개 그림부터 항일, 민족, 해방, 투쟁사. 그래서 지금은 민족 해방이 되는데 일본은 다 물러가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피겨스케이팅을 하든지 BTS나 다 일본보다 앞서 있는데도 계속 일본이 식민지 우리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70년 뒤떨어진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환경운동한다 해서 환경운동,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햇빛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이런 것 조합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일거리 만들어내고 그리고 반전, 반핵, 탈원전, 협동조합 운동 지금 생협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운동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다 잘합니다. 그거 누가 그 원래 본사부터 시작해서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잘 알아요. 이상한 소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제는 안 되죠. 비세는 안 되죠. 맘카페도 지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애 키워보시면 다 알 겁니다.
맘카페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자, 문화 막시즘인데요. 이런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폭력혁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것은 이거는 이제 점진적인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지금 뭐 문화 전쟁을 하는데 가정도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가정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 가정을 이룰 필요가 뭐 있냐. 사랑은 하면 되는데 가정은 필요 없다. 도덕, 종교, 애국심 이게 필요하냐. 국가가 필요하냐.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성의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이게 히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문화 막시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옵니다. 유럽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태리의 그람시가 원래 옥중수고에서부터 이러한 진취전, 헤게모니론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 더 발전하고 반전, 반핵, 그리고 반가정, 기독교, 반국가적인 생각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서 지금 굉장히 세련되고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청와대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서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비서관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절반 이상 임종석부터 시작해서 조국이 꽉 박혔습니다. 지금 한병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국회의원도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을 다 주고 아직도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두 채 가지는 것은 범죄자다. 집을 두 채 가지는 게 왜 범죄입니까? 아니 집 두 채 가지는 게 왜 범죄예요? 집을 10채 가지는 게 왜 범죄예요? 정당한 가격으로 사면은 정당한 것이죠. 세금 내는데 왜 범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 주택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사회주의 보세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집이 한 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세계 최고 갑부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시진핑이 최고 갑부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최고 갑부 아닙니까? 재벌 다 때려잡고 부자 다 때려잡고 딴 사람은 장사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가지게 하고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조를 갖고 있잖아요. 푸틴 똑같지 않습니까? 푸틴도 옛날 KGB 출신 아닙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공산주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국회, 아까 말한 사법부까지 바로 우리법연구에 민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변단체 여기도 행정부도 전부 장관, 보좌관이다 뭐다 이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 언론 지금 한겨레 신문부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향신문이다 뉴스타파부터 언론노조도 KBS, MBC, SBS, 전교조의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 어떤 국사교육을 시키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아실 겁니다. 대학의 교수들, 저도 대학에 안 들어왔으면 저는 시골에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대학 교수가 저를 특별히 이쁘게 봐가지고 막스주의를 가르쳐줘서 자본론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제가 완전히 좌익이 돼버렸어요. 그때 대학이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싸울 건 싸워, 밝게 토론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출판, 문화, 영화, 예술, 국사, 교과서, 시민단체, 참여연대, 환경단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지 민중민주주의 운동은 안 됩니다.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민주화 운동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자도 있었지만 그 주류는 1980년대 이후는 거의 대부분이 다 민중민주주의 독재론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를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반자, 배신자를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프락치다 해가지고 칼로 찔러가 죽이고, 이렇게 살인한 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보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게 경찰이 프락치다 해가지고 칼로 찔러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감옥 가서 좀 있다가 또 다 그 민주화운동이라서 특사돼서 나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이 민중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독재예요.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돼요. 민주화라는 것이 민중민주화는 안 돼요. 이건 적화예요. 적화.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자기들은 조국이도 집도 제가 가봤습니다. 조국이 집은 방배동에 있잖아요. 강남이에요. 서초구. 저는 그 강남에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저기 딴 데 못한 데 상옥대기 살고 있습니다만, 지들은 말은 그냥 뭐 민중을 위하고 평등을 말하면서 자기들 거는 다 그 해먹는 거 봤죠. 조국이 기생충 가족이 뭐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다 보셨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도 행동으로 실천하고 책임져야죠. 말로는 버지루하게 학생들한테 해놓고, 자기는 조국이 같은 사람도 지금 연금 다 받죠. 학생들은 취직도 못하는데 뭐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자기 새끼는 그럼 좋은데 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까지 다 집어넣고, 그럼 자기 새끼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 떨어진 애들은 정당하게 한 사람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표창장 위조하고 뭐 이래 전부 다 품앗이 스펙 쌓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는 건 다 독선 착하고, 남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뺏어야 된다. 집도 뺏어야 되고, 삼성 같은 회사도 뺏고 롯데도 뺏어버리고 다 뺏자. 이거 자체가 독재고 이거는 강도이죠. 생각자의 강도죠. 민족 통일운동권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민족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민들을 독재로 죽이고 있는 김정은이 독재자를 처벌해야 돼. 처단하고 끌어내리고 북한의 진짜 민주적인 선거가 가능하고 그런 선출된 권력이 들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정통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 친미 사대주의자를 앞세워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고 학생들을 당시 경무대 앞에서 죽였다. 190명 이상을 죽였지 않느냐. 또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자들, 박정희 독재자들 나타나서 미세의 그 뒷받침을 받고 5.16 쿠데타를 하고 또 5.18 광주 학살을 통해서 집권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도 못하겠다. 우리는 한반도기는 경례를 해도 태극기기는 못하겠다. 애국가는 못 부르겠다.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걸 우리는 뭐 동시가 이런 걸 부르겠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유지가 안 되죠. 북한의 핵미사일은 북한이 만들어도 통일된 우리 민족 거 아니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가 안 된다. 남북한 서로 돕게 하자. 김정은이 도와줘서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은, 여기 탈북자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도와줘야 되지만 김정은이를 도울 수는 없죠. 자유통일, 우리는 적화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자유통일,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현재 우리 목표 아니냐. 그래서 제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가의 정통성, 이 보세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이 2명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2명 죽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은 죽었는데 그 화장을 해서 뼈를 아직까지 연희동 자기 집에 모시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노태우는 국립현충원에 못 가고 지금 저 어디 파주 통일동산에 거기 가서 묻혀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는 국립현충원에 있는데 그걸 파내자 그래요. KBS부터 시작해서 동작구에 그 국회의원 이수진부터 전부 다 그 동작동에서 파내자. 자,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이승만 빼고 박정희 빼고 전두환 빼고 노태우 빼고 이명박 빼고 박근혜 빼고 나면 다 빼고 나면 이 대한민국 역사가 무너져 버리지. 남는 게 누굽니까? 남는 거는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은 또 민주화 운동 했다고 그냥 봐줘요. 그렇게 4명 빼고는 다 인정 못합니다.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6명 다 지우고 나면 대한민국 역사가 이 지탱이 됩니까? 미국 빼고 일본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시진핑하고 김정은밖에 됐습니까? 이게 나라 유지를 할 수 없어요.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도 지금 삼성 빼고 롯데 빼고 재벌 다 빼고 정경련 다 해체시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볼 때는 입사 시험을 하는데 보면 가장 입사 시험에 점수가 높은 데가 삼성, LG, 현대, 기아, SK, 롯데 뭐 이런 데 아니야? 그런 회사가 돈도 많이 주고 또 일도 하기 좋고 창의성 있는 아주 좋은 일도 하고 이러니까 또 노후도 보장되고 이러니까 그 세계적인 인류 회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없애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서 일은 어디서 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서로 삼성을 트럼프 대통령도 불러가지고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신동빈이 국내에서는 구속됐던 신동빈이가 백악관에 트럼프하고 한 35분간 자기 집무실에서 트럼프 집무실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동빈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재용이는 2번 감옥에 넣는데 트럼프는 계속 삼성, 이 롯데 이런 데 미국에 투자해라. 투자를 많이 한 신동빈이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35분간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네 기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투자한 거는 전부 재벌이다, 외국의 앞잡이다 이래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탄압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 안 하면은 일자리가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에 많은 기업이 들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줘야 거기서 젊은이들이 취업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면은 당선 자체가 아주 근소하게 0.73%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의석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 다음 박병선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이렇게 합치면 187명이 저쪽이고 윤석열 쪽은 113석밖에 안 돼요. 그럼 187대 113 하면 법안도 통과 못 시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통과 안 돼. 151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부정한 게 151이 되려면 38석이 부족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봐야지.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럼 시간을 보내서 이럴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나라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아니면 과거 5년처럼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세금 폭탄에 빚더미에다가
미국, 일본, 유럽이 다 안 도와주고 김정은이도 지금 그렇게 도와줬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하는 소리가 삶은 소대가리 같다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잖아요. 이런 욕먹으면서 계속 김정은한테 굽실거리는 것이 과연 우리 민족끼리 이게 민족 통일운동이냐, 이게 진정한 민족주의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김정은한테 굽실거리는 것은 반민족이라는 거죠. 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재벌 때려잡자, 뭐 부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지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가짜 민주화, 가짜 민족,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짜 민주화 운동에 속지 말고 가짜 민족주의에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하나 더 어떤가요? 자, 여기 한번 도와주세요. 잠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는데, 오늘 우리 그 지사님의, 김문수 지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어디부터 질문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대학생들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은 이게 또 학부생들도 있거든요. 학부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부분 약간 거부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도 실제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닫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사실 저도 끝에 가서야 왜 옛날 통역당 사건, 뭐 삼음행 80년대 이런 학생운동 이 얘기를 쭉 해왔는데, 결론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우리 지사님이 인식하고, 그래야지만이 이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5년도에 8학번이거든요, 제가. 저희 세대인데, 저희 때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말 그대로 그때 전두환 정권 하도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김문수 지사님 제 말을 말고 아까 심상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노동운동이나 학생들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약간 극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아까 민중당 창당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지사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990년대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가 소련 연방이 91년도인가 그때 92년도 3년도 이때 해체되면서 예전에 그 미국의 정책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죠. 역사의 종언이라는 데서 이제 결국 사회주의는 망했고 공산주의 망했고 자유민주주의만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심상정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거 같고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진 게 있냐? 달라진 게 없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세계에서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최고 봉급을 받습니다. 임금 수준이 최고입니다. 물론 열악한 데도 많아요. 아직 거의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죠. 아예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공장에, 저는 70년대 초반 전태일 뭐 이런 바로 그 세대 다음에 제가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나온 게 96년에 처음 당선됐는데, 그때 제가 부천 소사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면. 악수를 쭉 하면은 손가락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왜?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라고 있어요. 물건 치는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대부분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10명 하면 2~3명이 손가락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악수를 해보면 손가락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처음 국회의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손가락이 없는 것은 부지기수고, 공장에 일하다가도 계속 뭐 손이 잘렸다, 팔이 잘렸다, 이래가지고 다리가 잘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사망자. 제가 또 공장에 도르코 면도날하고 개봉동 거기 들어갔는데, 그 공장에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보일러 담당 주임이 보일러 폭발이, 그때 자동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폭발이 돼가 죽었어요. 그 보일러에 깔려서 죽었는데, 죽고 난 후임으로 제가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산재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청나게 봉급도 좋아지고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손가락 안 잘리고요, 안 죽고 죽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물론 산재율이 높지 않느냐한테 그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나 공장에 일하는 환경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는데, 다만 문제가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죠.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눈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노는 이미 BTX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흥민이도 뭐 외국 축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어디에 가도 BTS 어디로 가든지 뭐 다 공연이 다 성립하잖아요. 티켓이 다 팔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젊은이들, 현재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이런 사람들, 세계 어디를 내놓더라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뛰는 이런 우수한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각을 계속 저 김일성 대학 같은 저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김정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바뀌는 데는, 저를 처음에 그런 마르크스주의, 자본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저를 거리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고 아까 신영복이 육사가서 하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분들도 소련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 아니다, 우리가 같이다 생각을 바꿨어요. 저만 바꾼 게 아니고.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건 아니다, 직접 소련도 가보고 러시아 가보고 중국 가보고 외국에 쭉, 저도 미국을 저는 1994년에 처음 해외에 처음 나갔어요. 그전에는 우리 운동권들은 감옥 갔다고 이러면 해외 여권이 안 나와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처음 가보니까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엄청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가서 그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이거는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를 물건 보고 판단했어요. 그게 바로 저는 1994년에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죠? 이제 예를 위해서 예컨대 이제 극자라고 하면은 아까 막심 얘기한 극자에서,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에서 또 좀 이제 변형돼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런 정당이 있듯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기업가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오시지 이렇게 한골에 쑥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노총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노총회관도 제가 지어준 거고요.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저입니다. 경기도에는 삼성, 현대, 기아, SK
LG 다 했는데 기업을 위해서도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노동자를 위해서도 경기도청에 노조가 또 있어요. 경기도립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6개의 의료원이 민주노총 안에 최강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김문수가 가장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걸 많이 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재벌을 위해서 일을 한 것만이 아니라 민노총과 노동조합, 노총과 경기도청 노동조합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말씀은 절대로 재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바로 우리의 평화를 깨고 핵무기 미사일로 우리 공격하고 이런 자식은 우리의 적이지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 우리 민족이지만 김정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문수 시사님을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랄까 언행이 일치가 되고 청렴하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주변 옆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그 현재 국민의힘이죠 보수당에서 그래도 공천을 가장 공정하게 했다. 나는 그 어떤 약간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 당 보수당에서 가장 공천 관리를 잘했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지금도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하면은 김문수가 그때 제일 잘했다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한교안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할 때 그때 이제 2020년도죠. 그때도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데 거기서 단연 1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천의 어떤 혁신, 개혁을 하고자 또 특히 이제 뭐 본공천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을 보겠다 등등 이런 개혁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그래도 공천관리위원장을 공정하게 한번 관리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돈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의 국회의원을 공천하면 당선입니다. 국민의힘이 강남 서초에 공천하면 당선입니다. 공천이 당선입니다. 그럼 공천이 당선이니까 돈을 공천해달라고 돈을 가져와요. 저한테도 돈을 수십억 가져왔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가고 일 가져오는 사람 못 떨어뜨려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어렵고. 그러나 제가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미국 국무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쭉 다니면서 전부 연구를 해서 국회의원들 여러 명하고 같이 가서 연구를 해요. 결론이 뭐냐? 공천제도는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그럼 우리 당에 후보를 내냐? 그걸 바로 예비선거제도라고 해요. 선거를 2번 하는 거예요. 본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내 선거가 있는데 이 당내 선거도 예를 들면 여기 성북구 성북갑이죠. 성북갑에 국민의힘을 누구를 할 거냐? 그럼 누구나 거기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날짜를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다 같은 날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찍을 수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의힘에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데 가서 찍으면 돼요. 단 2표는 못 돼요. 한 번만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국민의힘 표 주세요. 그럼 국민의힘 표 중에 민병웅을 찍을 것이냐, 김갑돌이를 찍을 것이냐, 김갑순이를 찍을 것이냐. 이거는 그 사람이 찍어서 나중에 표를 까보고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 민병웅 교수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표를 많이 받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는 박갑동이다. 이 사람 1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까지 그 표를 받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많이 뽑는 사람이 당선 같은 날에 동시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찍기도 같이 찍고 발표도 동시에. 그러면 여기
국민의힘에 된 사람 하나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된 사람 둘이가 본선에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거예요. 선거를 2번 하니까 약점이 뭐냐? 돈이 2배 들어가요. 근데 예비선거는 본선거보다 투표율이 한 반밖에 안 돼요. 난 본선거만 찍고 예비선거는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저렇게 발전되는데 미국이 거의 100년 이상 걸렸어요. 저 예비선거 제도로 가는데 한 100년이 뭐야? 150년, 60년 지나서 겨우 제도가 예비선거 제도가 정착이 돼서 어떤 주는 예비선거를 하자. 미국이 공천 부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공천 부정을 우리 지금처럼 공천할 때마다 돈 갖다 바치고 막 조폭이 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돈 선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예비선거제도, 본선거제도, 선거를 2번 하는 건데 대신에 경비는 들지만은 잡음이 없어져요.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픈이 또 있고 크로스도 있는데 그건 프라이머리 일렉션, 예비선거인데 개방식 예비선거가 있고 폐쇄적 예비선거, 세미 크로스드 프라이머리도 있고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나중에는 또 그보다 더 저 위에 워싱턴주 뭐 이런 데 가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더 발전된 또 다른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지 1등, 2등 같이 합쳐가지고 뽑아버려요. 당 구분 없이 1등, 2등을 붙이는데 한 당에서 1, 2등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1등하고 국민의힘이 2등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둘 다 나오는 당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그 당 구분 없는 그런 예비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계속 미국은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국민 주권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선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거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제도가 계속 발전하는데 주마다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오와주 같은 데는 농업지역인데 옥수수 키우고 있는데 아이오와주는 아직까지 코커스 당원 투표만 해요. 당원들끼리 당 간부들 회의만 하고 끝나버려요. 일반인은 그 참여를 안 시켜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민주당은 현재 187석, 그게 범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 113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언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소야대 규명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0.73% 넘고 지금 0.73% 우세한 상황에서 그 여소야대고 이 상황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지금 당선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흔히들 레이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경기도지사 할 때 그러면 여소야대였는데 아주 뭐 너무 더불어민주당이 많았어요. 우리보다 저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예산 달라면 예산 주고. 그럼 이건 하지 말자면 안 하고.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양보를 안 하지만 나머지 엔간한 거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예산도 내가 독식 안 하고 같이 가야 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 의석이 지금 경기도 의회 같은 120석 중에 110석이다. 그 정도 돼요.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떡을 또 다 조각씩 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도의원들이 좀 불만이 많지. 당신은 그럼 뽑아줬는데 뭐냐고 저 사람들 왜 자꾸 많이 보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답이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속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타협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협치 이게 나오는 거죠. 뭐 그걸 협치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유연하게 뭐 꼭 협치라는 말은 저는 뭐 하자면 그 말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 그 자기 정당 외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면서 공존하고 같이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거는 들어주고 정 안 되는 거는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되고 안돼.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할 거로 저는 봐요. 지금 굉장히 사람이 폭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배심이 또 있어요. 지킬 거는 퍽 밀고 나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리더십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통령들의 훌륭한 그 리더십을 보여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지금 이제 별로 몇 분 안 계시지만은 혹시 우리 지사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보시오. 저기 마스크 쓴 편하게. 마스크 쓴 요 우리 고 돌아오고 예, 관심 나오시죠, 많으시. 이렇게. 예, 나오세요. 고 우리 저 마이크 없죠? 예. 네,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성이 한 분 하시요. 여기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대학원 신익수 원우라고 합니다. 학생입니다. 저 다름 아니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경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과 이렇게 그리고 의회 일을 다 다뤄가면서 커다란 그 경기도를 이끌어 가야 했는데 원칙이나 어떤 거를 할 일을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께서 그 어떤 일을 꼭 하고자 했을 때 꼭 이거는 해야만 하는데 반대가 부딪혔을 경우 이거를 잘 넘기는 방법 두 가지 궁금합니다. 잘 넘기는 방법. 그러니까 조직을 잘 관리하는 방법과 이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넘기는 방법 그게 아마도 좀 궁금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요. 저는 공무원은 깨끗해야 된다. 1. 두 번째, 공무원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혈세, 세금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간을 아껴줘야 된다. 늑장 행정을 하지만 뭐 하나 공무원들 뭐 하면 막 제 친구들이 막 나중에 신경질 내는데 전화 하나 물어보려고 경기도청에 하면 그거요 무슨 과입니다 무슨 과입니다 계속 16번을 바꿔주다가 나중에 화가 나 끊어버렸다니 이게 이제 국민은 골탕먹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하면은 바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받아가지고 답을 바로 해드리면 돼요. 알아가지고 바로 빨리.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과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저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우선 솔선수범을 해요. 저는 말만 하고 그러면 안 지킨다. 그거 안 되잖아요. 저는 절대로 뇌물 받거나 선물도 안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와 저게 인간이냐 생긴 것도 바짝 말라가지고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구나 그렇게 욕도 먹지만 또 특히 제 아내는 아주 싫어하죠. 제 아내는 그럼 뭐하러 도지사를 하냐고. 월급도 이 국회의원보다 적어요. 도지사가요. 국회의원이 도지사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그 월급도 적고 뭐 다 갖다 줘도 다 돌려보내고 고생은 시급하고 국회의원보다 몇 배로 고생이 뭐라고 넓고 크니까 그거 왜 하느냐. 요즘도 저한테 당신 뭐 그러면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사는 것도 뭐 우리는 강남 이런 데 집도 못 사고 어려워요 생활이.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그 짓을 했냐. 저는 그것이 나의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에 국민들은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3번 하고 도지사도 2번 한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저는 이제 전철도 타고 다니거든요. 오늘 저 이제 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만 보통 전철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조그만해요. 아주. 그래서 야 진짜 저렇게 사는 사람 당신 진짜 그렇게 왜 차 안 가져도 비서가 없냐 이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비서를 못 줘. 비서 월급 줘야 되니까. 차 가지고 다니면 돈 들어가니까 전철은 우리 공짜거든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럼 뭘 타야 되겠어요. 그래 얼마든지 또 살아가는 길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경기도는 아주 다양해요. 저 전방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팔당 같은 데는 전방은 아니지만은 서울 사람들이나 서울 경기 인천 사람 물 때문에 뭐 아무도 공부할 수 농사도 못 짓고 공부 못하게 되는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풀어줄 거는 풀어주는 그런 거를 하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삼성도 외국 가려는 거 내가 잡아가 평택에다가 고덕에 삼성전자 굉장히 큰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경기 북부 지역에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유치를 미군 부대 옮기고 난 자리에다가 뭐 대학에다가 뭐 길도 닦아주고 값도 사게 해가지고 대학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쇼핑몰이 요즘에 경기도 많아요. 여주 가면 신세계 아울렛도 있고 신세계 최씨 여기 파주에도 많고 이천에도 있고 많은데 이런 것들도요. 요즘 하남에도 가면 많잖아요. 신세계 스타필드 이런 것 제가 전부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그 다음에 쇼핑몰 경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서울은 많은데 경기도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교통 GTX 이거 다 제가 창안한 거예요. 요즘에 GTX ABCD 노선 있죠. 그런 거 다 제가 그래서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이런 거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거 딱 중요한 걸 잡아가 했죠. 우리 김문수 지사님 옆에 계신 분들 보좌했던 뭐 이런 분 보면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너무 청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질문하신다고 했죠? 하나 하세요. 빨간 마우라 아가씨. 김문수 도지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학차의 대학원에 의회 지방 정치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구리시 시의원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처럼 이렇게 청렴하고 그런 강건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을 본받고 싶어서 한 걸음에 실은 달려왔습니다. 강연을 듣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익히 모든 분들이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 시대가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마음을 더 다잡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 설명을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지성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하시고 네네. 우리 국민대 정치대학원 52기 원우 회장님이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하여튼 구리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던데 바로 그 우리 진지성 대변인 같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 모든 부분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개인 뭐 대통령한테 의지한다. 이거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바로 지역의 풀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다 수준 높게 계속 노력하고 협력하고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 아니냐.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이 끌고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민주국가에서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풀뿌리 리더십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밑에서부터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지성 우리 대변인 같은 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멀리 달려오셔가지고 공부하고 또 원우에도 같이 이끌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지성 학생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그 김문수 사님이 지금 김문수 TV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독자가 30만이 넘어요. 예, 구리시의 많은 주민들께서 아마 우리 진지성 우리 학생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물론 계속해서 질의도 받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음 시간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코로나를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또 제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대학도 존재하는 거고 민병헌 교수도 존재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하는 원동력, 엔진은 바로 여러분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